경제계 주요 뉴스입니다. 영국의 경쟁 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영업 권한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미국과의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달에 미국 시장에서 2월 기준 역대 최다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BYC의 한석범 회장이 부친인 고 한영대 전 회장이 상속한 1,000억 원대 재산을 둘러싸고 가족과 상속재산 소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MBN 뉴스플러스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소식은 취재기자와 함께 다양한 경제계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프라임 이슈, 오늘은 김보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영국의 경쟁 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을 최종적으로 승인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남은 나라가 바로 이제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이렇게 세 개 경쟁 당국인데 이제 합병 절차가 슬슬 진행이 되겠죠? 네, 영국 경쟁시장청은 1일 홈페이지를 통해 양사의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CMA는 대한항공이 합병 이후 시장 경쟁성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제안한 시장 조치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애초 이달 23일까지 심사를 한다고 발표했지만 예정보다 빨리 승인 결정을 내렸는데요. 앞서 대한항공은 영국 항공사 버진 애틀랜틱의 인천 런던 노선 신규 취항을 제안했습니다. CMA는 대한항공이 영국 런던 히스로 공항에 최대 주 7개의 슬롯을 버진 애틀랜틱에 제공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현재 대한항공이 히스로 공항에 주 10개, 아시아나항공이 7개의 슬롯을 보유 중인데 합병 이후 아시아나항공의 슬롯을 모두 버진 애틀랜틱에 넘겨주라는 것입니다. 버진 애틀랜틱이 인천 런던 노선 운항을 포기하거나 최소 기간 운항하지 않을 경우 국내 항공사를 포함한 모든 항공사의 슬롯 취득 기회가 돌아갑니다. 네, 상당히 좀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을 했었던 영국에서도 이렇게 대한항공의 합병을 최종적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미국과 EU, 일본의 심사에 이번에 영국의 승인 결정이 앞으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기업 결합을 심사 중인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 기간을 연장한 바 있는데요. EU의 경우 집행위원회가 지난달 1단계 심사를 마치고 2단계 심사에 착수했고 오는 7월 5일 기업 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일본의 경우 경쟁 당국과 사전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며 대한항공은 사전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정식 기업 결합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한항공은 미국과 EU 경쟁 당국도 독과점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시정 조치안을 요구함에 따라 미국, 유럽 국적 항공사들과 신규 취향 증편을 협의하고 있는데요. 영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유럽과 미국에서도 외항사의 주요 공항과 인천국제공항 슬롯을 넘겨줘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한항공의 합병으로 인해 국적 항공사의 운행 횟수가 줄어들면서 국가 항공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2021년 1월 14개국 경쟁 당국의 기업 결합을 신고했는데요. 영국을 포함해 11개국이 결합을 승인하거나 심사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종료했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나머지 3개 경쟁 당국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나머지 3개국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면 정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하나가 된 초대형 항공사가 탄생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프라임 이슈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영업 권한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기자,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지금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8일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받으려면 초과 이익을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세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또 보조금 의향서 신청을 발표 당일부터 받기 시작했는데요.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가드레일 세부 지침은 향후 발표할 예정으로 관가에서는 이달 초 가드레일 세부 지침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드레일엔 미국 보조금을 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 신규 투자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시안랜드 플래시와 수저 후공정 공장을, SK 하이닉스는 우시 디램과 다리엔랜드, 충칭 후 공정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 내 영업 활동에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인데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반도체 매출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에 달합니다. 네. 이 부분과는 별개긴 하지만 이 상황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걱정인데 최근에 그 한국의 중국 반도체 수출 부진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네,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를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7.5% 감소한 501억 달러로 5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의 경우 42.5% 줄어 7개월째 마이너스였는데요. 네. 반도체 포함 전체 품목 대중국 수출은 24.2% 감소하며 9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중국 반도체 수출이 줄어든 만큼 한국 전체 수출이 줄어든 셈입니다. 네. 9개월 연속 감소를 했고 25% 가까이 지금 감소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한국 기업들의 보조금 필요성이 더욱더 필요해 보이는데 한국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좀 세우고 있을까요? 네,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입장을 모아 미국 상무부와 양자 협상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별도로 각사의 북미 대사관 라인 등을 통해 미국의 의회, 정부 등 다양한 인사와 대화 중입니다. 하지만 한미 정부는 가드레일 기한을 줄이거나 특정 품목을 우선 협상하는 방식으로 대화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기한은 법에 명시되어 있어 고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가 나서서 특정 제품 우선 협상을 하기도 힘든 상황인데요. 미국 정부와 기업이 개별적으로 보조금 수령 조건에 대해 협상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품목별 세부 협상은 기업이 주로 진행할 전망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여러 채널을 통해 업계가 우려하는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며 특별히 어떤 품목이 더 중요하다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정부는 한국 기업이 미국 가드레일 조항에 묶일 필요는 없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에 투자할 일이 생기면 미국 정부로부터 받은 반도체 투자 보조금을 반납하면 된다며 미국보다는 중국 지역 수요가 많으면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 미국 보조금을 신청할 것이라는 말이 업계에서 돌고 있는데요. 하지만 양사 모두 보조금 신청 여부, 우선 협상 품목 등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세 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달에 미국 시장에서 2월 기준 역대 최다의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현지에서 생산된 그 차량에만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법의 여파 때문에 전기차 판매량은 감소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일까요? 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와 기아의 지난달 미국 판매량이 12만 2천 대로 작년 동월 대비 16.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기아 각사 모두 역대 2월 최다 판매 실적인데요. 아울러 작년 8월부터 7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판매량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도요타, 혼다, 마쓰다, 스바루 등 현재까지 실적이 공개된 다른 완성차 업체의 평균 판매 증가율을 고려하면 이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가장 잘 팔린 차종은 어떤 거였을까요? 네, 지난달에도 현대차 그룹이 양호한 판매 실적은 친환경 자동차가 이끌었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지난달 미국에서 총 18,000대의 친환경 차를 팔았습니다. 이는 작년 동월보다 18.7% 증가한 건데요. 친환경차 판매 비중은 14.8%였습니다. 다만 미국 내 보조금 지급 문제가 논란이 된 전기차는 14.1% 감소한 5,000대가 팔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EV6로 대표되는 기아의 전기차는 31.4%라는 큰 폭의 감소율을 보였는데 이는 IRA에 더해 기저효과가 합쳐진 결과라는 것이 기아의 설명입니다. 네. 아이오닉 5와 EV6, GV60 등 현대차 그룹의 전용 플랫폼 EGMP가 탑재된 전용 전기차 합산 판매는 지난달까지 5만 1,000대를 기록하며 5만 대를 넘겼습니다. 이는 2021년 말 아이오닉 5 투입 후 2년 만입니다. 네. 친환경 차가 역시나 가장 많이 팔렸는데 역시나 IRA법의 여파로 전기차는 14%나 감소를 했군요. 참 안타깝습니다. 내연차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네, 업체별로 살펴보면 현대차의 지난달 미국 판매량은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를 포함해 총 6만 1,000대로 작년 동월 대비 9.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월 기준으로 역대 최다 판매량인데요. 차종별로는 투싼이 14,000대로 가장 많이 팔렸고 이어 아반떼, 산타페 등이 순위였습니다. 지난달 기아는 작년 동월과 비교해 23.7% 증가한 6만 800대를 팔았습니다.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2월 역대 최다 판매 실적입니다. 지난달에 가장 많이 팔린 기아 모델은 1,400대의 K3였고 이어 스포티지 1만 대, 텔루라이드 9,000대 등이 순이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네 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BYC의 한석범 회장이 부친인 고 한영대전 회장이 상속한 재산을 둘러싸고 지금 가족과 상속재산 소송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김 기자, 소송금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무려 지금 1,000억 원대에 달한다고요? 네, 이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회장을 피고로 하는 유류분 청구 소송이 지난해 12월 1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됐습니다. 원고는 한양대 전 회장의 배우자이자 한 회장의 모친 김모 씨로 한영대 전 회장의 다른 자녀들도 소송 당사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고 측이 재판에 다투는 총 청구 대상 금액은 1,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재 내의 전문업체 BYC의 창업주 한영대 전 회장이 지난해 1월 16일 별세한 뒤 부인인 김 씨는 한영대 전 회장 사후 유산 상속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이 보장된 유류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법에 따라 자녀, 배우자 등이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이 정해지는데 유언이 없으면 이에 따라 배분합니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이 50%는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한영대 전 회장은 1980년 말부터 자녀들에게 계열사를 물려주거나 설립 경영을 지원했습니다. 네. 이렇게 설립된 계열사에 BYC는 주식을 헐값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넘겨주기도 했는데요. 사남매 중 차남인 한 회장은 한흥물산 지분과 신한방, 남호섬유 등을 물려받았고 현재는 BYC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같이 한영대 전 회장이 생전에 일부 자녀에게 물려준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을 유류분 산정에 포함하면 분모인 기초재산은 약 1조 원에 달한다는 평가도 나왔는데요. 이 평가대로라면 기존에 알려진 한영대 전 회장의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보면 김 씨의 유류분은 10%에 해당하는 약 1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네네. 이에 초과 특별 수익을 받은 한 회장 등이 그 부족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이번 소송의 골자인데요. 김 씨 측은 유류분 지급을 요구했지만 한 회장 측이 거부하면서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다섯 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나희승 코레일 사장의 해임으로 한국철도공사가 상당히 좀 시끄러웠죠. 자, 이와는 별개로 이번에는 한국철도공사의 직원이 그룹의 BTS의 리더인 RM의 승차권 정보를 무담으로 열람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 이 소식도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코레일에 따르면 이 직원은 정보기술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2019년부터 3년에 걸쳐 RM의 승차권 정보,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열람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코레일은 이 직원이 RM의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는 다른 직원의 제보에 따라 감사를 벌였는데요. 코레일 관계자는 이 직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했지만 외부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이후 개인정보 조회 때 팝업창이 뜨거나 조회 사유를 입력하도록 하는 기능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 직원은 RM의 팬으로 개인적인 호기심에 조회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코레일은 이 직원을 직위 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여섯 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 현장에 불법 행위로 손해액이 발생했다면서 건설 노조를 상대로 해서 1억 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기자, 구체적으로 무슨 손해가 발생했다는 일인가요? 네, LH는 지난달 28일 경남 창원 명곡지구의 A-2블록의 공사 지연 등을 명목으로 1억 4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19일 LH가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 고발을 진행한 것의 후속 조치인데요. LH는 형사상 고소 고발 대상자와 그 상급 단체를 제소했고 추가적으로 손해가 확정될 경우에는 청구 금액을 확대할 것이라며
다만 수사 결과에 따라 피고는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LH는 정부 방침에 따라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 TF를 구성해 지난 1월 실시한 불법 행위 전수조사를 진행한 상태인데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대응팀 3개의조가 이달 말까지 피해 신고 현장 등을 정밀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LH는 현재까지 약 60여 개 현장을 조사해 채용 강도 등 피해 유형별 증빙 자료를 확보했다며 불법 행위가 명확한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및 법률 검토를 거쳐 이달 중 2차 고소 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 프라임 이슈 7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마트가 다음 달 3일부터 전국의 영업 종료 시간을 1시간씩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기존에는 오후 11시였는데 종료 마감 시간이 10시로 전부 다 조정이 될 것 같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마트는 올해 2월까지 전국 136개의 점포 중에 66개의 점포의 영업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로 조정했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오후 11시까지 열던 나머지 점포도 내달 3일부터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로 운영시간을 단축하는데요. 다만 이마트는 야간 방문객과 유동인구가 많은 왕십리, 자양, 용산, 신촌점은 오후 10시 30분까지 영업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영업 시간을 1시간만 줄여도 사실 매출액은 상당히 이제 큰 영향을 받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영업 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힌 이유가 뭘까요? 네, 이마트는 이번 영업시간 조정은 고객 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마트가 2020년부터 2022년 시간대별 매장 매출액 비중을 분석한 결과 오전 10시 이후 매출 비중은 2020년 4.4%에서 지난해 3%로 줄었는데요. 다만 피크타임으로 여겨지는 오후 2시부터 6시는 평일의 경우 40%, 주말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이마트는 영업시간이 조정되면 오전조와 오후조가 함께 일하는 시간이 증가해서 서비스 인원이 늘고 상품 매장 정비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밖에 이마트는 영업시간 조정의 효과로 직원 워라밸 향상, 에너지 절약, 전기 가스료 절감 등을 꼽았는데요. 이마트는 쓱세일 같은 대형 행사와 여름 휴가철 등 야간 비중이 커지는 시기엔 영업시간을 늘려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의 경제계 주요 이슈들 프라임 이슈에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김보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